첫 번째로 현금 몰래 주는 법 없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제가 요즘 강의를 정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곳에서 불러주시고, 그게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쪽도 불러주시지만, 저는 이제 각각 기관에서도 많이 불러주세요. 최근에 이제 서초구청도 갔다 왔고, 뭐 KDI 정책대학원도 갔다 왔고, 그다음 지스트도 갔다 왔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최고위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불러주시는데, 제가 강의를 갈 때 정말 많이 듣는 질문들을 베스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세금공예를 몇 년 다녔는데 진짜 정말 많이 하는 증여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4개만 뽑아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 이 강의만 들어도 그래서 현금 증여나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대부분은 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현금 몰래 주는 법 없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이건 항상 언제? 강의 끝나고 나서 그 녹화가 되고 있을 땐 질문 안 하세요. 다 항상 언제 질문하시냐? 제가 이제 마이크를 끄고 나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막 물어보세요. 자, 현금 몰래 주는 법 없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반대로 그 말을 해요. 그러면 현금을 몰래 줬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라고 해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부모님이 현금을 이체를 해주든 아니면 ATM기에서 돈을 뽑아서 주든 간에, 자, 여러분 현금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ATM기 이체되면 바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ATM기에서 인출이 돼가지고 그 돈을 받았다라고 쳐봐요. 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바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현금을 100만 원 이상 써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딱 기억을 해보면 없어요. 최근 20년 이내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금을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 축의금 낼 때, 저는 이제 축의금을 항상 20만 원씩만 내거든요. 웬만해서는 그 20만 원 정도의 축의금을 낼 때만 현금을 인출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현금을 써본 거는 대부분 로또를 살 때, 요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몰래 줘도 현금 100만 원 이상의 결제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스템상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녀분들도 그 현금을 받아서 집에다가 차곡차곡 쟁겨둔다고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사실 힘들지 않을까? 뭐 자동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그럼 그 현금을 주면 되는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옛날 말이고요. 요즘은 그 받는 사람이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제가 받아요. 양성화되지도 않은 돈을. 저 모르겠습니다. 계좌에 넣어서 주세요. 명확하게 받고 싶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요즘 증여세 조사 많이 하느냐? 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주택을 자녀가 이제 구입을 할 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때 포착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어떨 때죠?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 결국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발 잘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소득이 얼마 없는데 뭐 턱하니 몇 억짜리 주택을 사면 그거에 대한 가액이 소명이 안 될 때가 많겠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쓰자, 뭐 빌렸다고 하지, 대출이라고 하지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조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잘 쓰셔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없으면 그것에 대한 조사가 결국은 수반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어디서 보느냐? 또 그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세청에서 먼저 안 봐요. 어디서 먼저 보죠? 실거래가 관련된 그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먼저 봐요. 어디서 먼저 보냐면 한국부동산원, 그 다음에 시군구청, 그 다음에 유관기관인 국세청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가액에 대한 소명을 결국은 이 세 군데서 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이나 부동산원에서 지금 이제 이거 소명하라고 연락받으신 거를 정말 많이들 받으신 분들이 저에게 이제 그거에 대한 소명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최대한 논리를 짜드리고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말씀을 해드리죠. 그때 많이 밝혀지는 게 뭐냐면 결국 올바른 금융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세법상 아주 올바른 금융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났구나. 결국 조사하라고 날라왔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그 금액 준 거 안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녀가 전세 5억 원을 들어가는데
그 5억 원의 일부를 내가 빌려주겠다. 뭐 아니면 내가 증여를 몰래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요즘은 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됐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이고 있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도 아니면은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그 금액을 확인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실거래가 신고도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이제 리스크도 있다라는 점. 다행인 점은 2023년 6월 1일부터 원래는 전부 다 뭐든지 신고를 해야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계도 기간을 1년을 연장을 해줬죠. 그래서 24년 6월 1일부터는 진짜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조사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24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거 관련된 소득금액 증명이 안 되면 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조사에 대한 모든 기법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PCI 기법으로 가요. PCI 기법은 뭐냐면 P가 프로퍼티의 약자예요. 재산을 취득한 과정. 이게 10억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C, consumption, 소비를 3억을 했어요. 그럼 13억을 지금 이 자녀가 쓴 거예요. 근데 I가 뭐죠? income.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5년간 3억도 안 돼요. 그럼 3억이라고 치면은 결국은 얼마가 B죠? 13억에서 3억을 뺐더니 10억 원이 B죠. 결국은 내가 이 자녀가 10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어디서 비었는지 볼 거예요. 자녀가 증여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녀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매출을 누락을 해서 몰래 이렇게 빼돌린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증여세 조사 아니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